유동성 안경은 그냥 축소가 됩니다. 한 2,000억에서 2,500억. 네. 미국 연준이 현재 유동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9월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것들이 이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9월달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네. 뭔가 다시 유동성이 확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네. 문 대표님은 오히려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하고 미국 경제의 금융 조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하면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3년 이내에 변동금리를 쓰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은행에 소위 말해서 대출을 기준할 수 있는 그런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변동금리를 따라가니까 또 인하되어 있는 폭만큼 또 떨어져서 적용이 되는데 미국은 장기로 고정금리 형태로 빌리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가게도 모기지론 대부분 가계 대출은 부동산이잖아요. 그 부동산에 있는 모기지론도 30년 모기지론이니까 그 실제적으로 2020년에 예를 들어서 2% 언더에서 만약에 돈을 빌렸으면 지금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게는 올라간 금리 영향을 전혀 안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조달을 장기로 하기 때문에 이 금리를 올렸을 때 그 경기를 진작하는 현상도 천천히 나타나고요. 네. 금리를 떨어뜨렸을 때 나오는 경기 진작 효과도 늦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쳤을 때 뭐 당연히 가장 최근에 보면 고점 상태의 기준금리를 오래 유지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대출을 빌렸던 사람은 뭐 예를 들어 25p를 떨어뜨리든 피컷에 50p 떨어뜨렸을 때 금리가 싸면 그 소위 말해 차환 발행을 할 수 있잖아요. 기존 네. 거를 갚아주고.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런 유동성, 그러니까 그런 대출 규모는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늦게 나타난다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의 그 유동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현재 미국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뭐 양적 긴축을 중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올해 연말까지 유동성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이 4개월 동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 2,000억에서 2,500억 정도가 저는 줄어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00에서 2,500억 달러. 예.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일전에 이제 와서 이제 대표님한테 그런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시중의 유동성은 지급준비금이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은 연준 자산에서 연준 부채에 있는 것 중에 영래포랑 재무 TGA를 뺀 금액이 지급준비금이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표가 좀 준비가 되면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볼 때 이제 앞으로 4개월 동안은 유동성 안경은 그냥 축소가 됩니다. 한 2,000억에서 2,500억.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연준이 현재 유동성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계속 진행되는 건데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급준비금이라고 시중 유동성은 연준 자산에서 영래포하고 재무부 TGA를 빼는 건데 지금 현재 연준에서는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 국채를 600억 줄이는데 그 몇 달 전에 FOMC 회의에서 250억으로 테이퍼링해서 줄였고 그리고 이제 국채는 250억을 줄이고 있는데 MBS는 350억을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모기지로는 30년 만기이기 때문에 길거든요. 기니까 실제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거는 실제 그 350억보다 작은 150억 정도가 돌아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양적 긴축은 수동적인 양적 긴축인데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발행을 하지 않는 형태로 이 양적 긴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양적 긴축에 따라서 월 축소되는 게 한 400억 정도 축소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1,600억 정도가 이제 축소가 되는 거고, 그 작년에 그
SBB 사태가 터졌었잖아요. 네네. 그때 긴급 구제 자금으로 BTFP가 이제 그 은행들한테 대출이 나갔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2025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2025년 3월이면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한 7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BTFP 잔고가 지금 1,1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매달 이게 상한이 돌아오는 걸 쳤을 때 한 550억 정도가 이제 축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대충 한 2,000억에서 2,500억 정도가 유동성이 감소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게 금리가 인하를 되면 네. 왜 유동성 상황이 축소되냐 그거에 네. 대한 설명은 이제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연준의 금리가 인하가 되면 그 유동성 자체는 더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일단 BTFP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잔고가 1,100억 달러인데 이 잔고가 기준금리가 비쌌을 때 은행에 대출해줬던 그런 대출이잖아요. 실제적으로 BTFP의 상당한 부분은 5.3%의 그런 대출 금리인데 9월 달에 예를 들어서 25pp가 하락되거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B컷이 돼서 만약 50pp가 하락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빌리고 있는 BTFP라고 하는 이 구제금융보다 더 싼 금리로 시중에서 돈을 또 대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BTFP가 조기 상한이 돼가지고 그 오히려 2025년 3월보다도 빨리 상한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에 예를 들어서 50pp를 추가로 더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BTFP의 모든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11월까지 BTFP에 있는 1,100억의 이 은행이 사용하고 있는 대출 자체가 조기 상한이 될 수 있어요. 네. 은행의 대출이 조기 상한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사라지는 줄어든다. 거죠. 그리고 또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MBS는 아까 제가 만기가 되게 길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MBS가 어떻게 발행이 되냐면 은행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을 했던 사람들 자산을 모아서 이제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이 MBS 모기지론을 이용했던 사람 중에서 모기지론이 7%일 때 이용했던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비싸게. 그 네. 기준금리 올랐으니까. 그런데 기준금리 떨어지면 모기지론의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25bp, 그 다음에 시중 앞으로 이제 금리 떨어지고 생각을 하면 모기지 금리가 지금 현재 보면 6% 초반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준금리 떨어뜨리면 5%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 대표님 7%에 쓰고 있는 모기지론을 유지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당연히 이제 갚아버리고 또 싸게 그 리볼빙을 하거든요. 차환 발행할 수 있는 물량이 생기면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쓰는 모기지 자체가 없어진 모기지론 자체가 MBS는 또 축소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MBS로 진행되는 이 양적 긴축의 양이 이론적으로 200억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실제로 150억보다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만약 급격하게 일어날수록 시중의 유동성 자체는 오히려 2,500억에서 3,500억까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미국에 있는 그 조달 금리 사항을 반영한 경제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면 오히려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금리 인하가 시중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하면서 여러 채권들을 이제 조기 상환을 해버린다 네. 했을 때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고 네. 그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생기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유동성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증시? 채권 또 팔게 되면 기본적으로 채권 물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 채권을 또 담보로 해서 그 레버리지에서 투자했던 그런 주식 자산 또 팔아야 되는 거고 원자재도 팔아야 되고 금도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빠지잖아요. 네. 어떤 건 올라오고 어떤 건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느낌은 유동성이 빠진다는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시장의 자산 가격의 하락 예.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은 SVB 사태 때도 은행들이 흔들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채권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금융 구제 정책이 또 예. 갑작스럽게 나왔던 거고 그렇다면 이번에도 연준이나 미국 재무부에서 그러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아까 앞으로 유동성 환경이 이제 빠진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지급 준비금이 얼마냐면 3조 한 2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SVB 사태가 발생됐을 때 그때 지급 준비금이 3조 달러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로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이 빠지는 현상이 벌어지면 은행의 어떤 유동성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또 정책을 또 강구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제 기준은 뭐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유지가 될 때잖아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 250억에 MBL 350억이라고 하는 이 양적 긴축이 만약에 스톱이 되면 그러면 이 연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동성 감소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사람들 자꾸 기준금리가 관심 가시는데 만약에 이번 FOMC에서 양적 긴축을 만약에 중단한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오히려 금리 인하 이런 것보다도 왜냐하면 지금은 양으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기에 대해서 근데 그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을 매핑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저는 여행을 갈 때 내가 여행을 가는 나라가 있으면 지도도 있고 그 지도에 따라서 여행 계획도 따지고 어디 호텔에 뭐 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이제 대충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럼 투자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뭐 매크로 이런 것들은 복잡하고 제가 이제 좀 단순히 말하면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자산 가격이 우리는 이제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지 그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럼 올라가려고 생각하면 뭡니까? 살려고 하는 세력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빠지면 뭐 팔려고 하는 세력이 많거나 아니면 뭐 팔려고 하는 돈이 많거나 이런 걸 보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재미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드를 칠 때도 예를 들어서 몸 펴가지고 우리가 베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있으면 베팅을 하는데 돈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이트 패를 가지고도 못 하잖아요. 플래시한테 잡혀먹을까 봐 겁나서.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경기 상황에 대해서 봤을 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이 투자 활동에 있어서 활동하는 시기가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이 만약 겨울이라고 생각을 하면 겨울이면 좀 춥고 좀 힘든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익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낮추고 손실이 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좀 예민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게 저는 매크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정 상황 내에서 이제 단기든 중기든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항상 보면 어느 시점에는 이 기분이 좋아서 업될 때가 있고 어떤 상황이 또 다운될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뭐냐? 유동성 상황을 보면서 접근해 보면 좀 더 이제 시장과 크게 괴리를 안 하면서 안 다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측면에서는 뭐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많이 안 올랐고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미국이나 전 세계 금융 증시는 랠리를 상당히 많이 했고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올라가는 기간이 있으면 또 하락하는 기간이 있겠죠. 그렇다고 뭐 네가 뭐 지금 빠지는데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비난하시면 저는 뭐라고 말하고 없겠지만은 뭐 10년, 20년, 30년 들고 가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유동성 계속 공급될 겁니다. 네. 계속 증시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1년 내일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올라간다, 2년 후에 올라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식을 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빠지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는 자산의 게임은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는 유동화 자산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현명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상황을 좀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올 수 있는 투자 환경의 급격한 어떤 터프한 상황에서 상처받을 수 있는 걸 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좀 더 용기를 더 내면 좀 더 우리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옐런 10월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되면서 유동성을 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나 풀 것이냐, 과연 그 리밋이 어느 정도냐, 그 풀 수 있는 한도가 네. 이런 게 또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아주 뭐 간단하기 때문에 그는 뭐 말미에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기왕 이렇게 유동성을 말씀을 드렸으면 좀 논리에 좀 일관성을 위해서 7월, 8월, 9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그 나와서 대표님한테도 QRA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얘기하시죠. 그 재무부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세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재무부에서 자금 조달을 했을 때 단기로 채권을 조달을 하면 이건 바로 시중 유동성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로 보시고 네. 장기로 채권을 조달하게 되면 시차가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달에는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날 그 재무부의 그 QRA 내용을 보면 저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재무부가 돈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부 잔고에 돈을 먼저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재무부 잔고에 돈을 충전하면 시중 유동성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건가요? 재무부에 돈을 넣을 때는 재무부에 돈을 넣을 때는 시중에 돈을 가져오니까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 QRA에서는 기본적으로 재무부 잔고를 얼마 정도 유지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전에 5월 1일 날 발표했던 QRA 내용에서는 6월 말 TJ 잔고가 7,500원입니다. 근데 7월 31일 날 발표될 때 9월 말 TJ 잔고는 8,500억이라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재무부가 1,000억 정도의 유동성을 땡기겠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1,000억 정도의 유동성이 빠지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미에 보면 시장이 많이 좀 흔들렸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이제 2024년도 3분기에 단기국채 발행을 2,900억을 하겠다고 했는데, 새로 발표했던 7월 30일 날 3분기 단기국채 발행량이 1,810억 정도로 약 1,100억 정도가 축소했죠. 그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채로 발행하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중에 유동성 많이 공급하는 건데 이전에 발표했던 것보다도 1,000억 정도가 또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중 유동성이 감소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빠지겠거니 생각하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증시 하락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현상 보면 7월에서 8월에 이뤄서 이 유동성 상황 때문에 주식이 빠졌는데 그럼 8월 달에 왜 근본적으로 급반등을 했냐면 이 만기별 국채 순발행을 보시면 제가 이제 처음에는 단기채를 1,810억 정도를 9월 말까지 이제 조달한다고 했는데 8월 29일 날 기준에 보면 이 빌은 단기 국채입니다. 단기 국채를 얼마 정도 발행했냐면 3,560억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81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8월 29일 날 기준을 보면 3,560억이면 계획보다 초과 발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8월 달에 왜 급반등이 나왔다고 하냐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재무부가 1,810억 정도를 7, 8, 9월에 나눠가지고 시중 유동성 공급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8월까지 엄청나게 많이 땡겨서 시중 유동성 공급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돌아서 보면 8월 시장이 왜 강했냐면 시중 유동성이 많이 공급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왜 9월은 왜 빠지냐? 이 페이지의 도표를 보시면 3분기의 장단기 국채 순발행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 3,560억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800억 정도가 축소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9월 달 내내 단기 국채 순발행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1,800억 정도가 쉽게 말해서 시중 유동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시에 뭐냐면 장기 국채를 5,590억을 발행해야 되는데 덜 발행을 했잖아요. 그럼 장기 국채를 4,260억을 더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은 또 축소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진행됐던 이 재무부 유동성 공급 형태로 봤을 때 9월은 어떤 달보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급감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9월은 유동성이 엄청나게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것들이 이 전문가 집단 내에서는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팔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달은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미국은 그 법인세를 그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내는데, 4월 달에도 법인세를 내고, 9월 달에도 법인세를 내거든요. 근데 9월 16일부터 이제 법인세 회계 연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면 시중 유동성이 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가 시작되는데 네. 9월 말까지 미국의 이제 헤지펀드라든가 자산운용사의 이제 그 회계 만기가 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들이 이제 그 고객들한테 수익률도 확정하고 성과 보고서도 받기 위해서 주식을 좀 미리 내다 파는 현상도 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매년 9월이 좀 약했다는 거는 아까 세금 이슈도 있고 이런 헤지펀드의 그 수익률 확정 때문에 주식을 파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게 계절성이라고 하면 올해는 특별하게 이 재무발 유동성이 급락하는 상황이 좀 겹쳐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9월이 좀 많이 좀 축소가 되는데 그럼 아까 질문이 그거지 않습니까? 10월에는 재무발 유동성이 어떻게 공급될 수 있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설명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좀 천천히 해보면 사실 7월 30일 Q&A 내용을 보면 2024년 4분기에는 단기 국채가 900억이고 장기 국채가 4,750억에 한 5천억 정도로 이제 축소해서 조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3분기보다 조달이 작으니까 시중 유동성을 많이 뺏질 않는데 9월 달에 900억을 하면 단기 국채를 조달해서 내는 게 작으니까 4분기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겠냐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지금 11월 5일날 미국 대선이 있는 상태에서 재무부 특히 옐런 장관께서는 집권당인 민주당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분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꼼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미국의 만기부 국채 순발행을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래 3분기에는 단기 국채가 1,810억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미 8월 달에 3,560억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혹시 10월 달에 단기 국채를 2천억, 3천억을 발행했다가 11월, 12월에 축소 발행할 수도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이 됐을 때 분기에 채권 조달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QR을 통해서 약속을 했지만은 10월 한 달에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꼼수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부터는 미국의 회계 분기가 새로 열리거든요. 네. 근데 그 우리나라도 행정부의 예산이라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미국은 의회의 힘이 되게 강한데 2025년도 회계 연기에 그 미 행정부의 그 예산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 정도 쓰기로 되어 있냐면 7조 3천억 정도를 쓰기로 예상돼 네. 있고요. 그 규모는 GDP 대비해서 한 30%를 포함한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고 그런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와이프한테 올해 1년 동안 얼마 쓰라고 예를 들어 돈을 주면 와이프가 그걸 1월달, 2월달에 많이 쓰든 아껴서 나중에 12월달에 많이 쓰든 그거는 와이프가 알아서 하는 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재무부 입장에서는 예산 집행을 10월달, 11월, 12월에 좀 땡겨서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좀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10월달부터 유동성이 좀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이 좀 펼쳐진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10월 전, 9월 달, 이 지금 증시의 급락, 하여튼 이 공포의 변동성, 이러한 것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9월 달 내내 유동성이 축소되는 것들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10월이 되면 8월 달에 또 증시가 급반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월에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움직임처럼 다시 급반등 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뭔가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그게 지금 기대로는 10월 네. 옐런의 어떤 새로운 회기에서의 그 재정 정책일 텐데 그 시그널을 우리가 뭘 보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냥 옐런이 이런 거 한다. 뭐 어떤 뭐 신호가 좀 있나요? 그냥 매일매일 국채 발행하는 거 확인하시고 국채 발행이 그다음에 적어져야 된다.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표님이 저한테 약속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현재 부채가 얼마인데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빌렸던 부채 중에서 현금 서비스를 빌렸던 게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카드 결제일에 만약에 내가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불량자 되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이 사람의 이 카드 결제일까지 생긴 유동성은 뭐다?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다 하잖아요, 보면. 네. 근데 만약에 그게 지나버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단기 국채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갚아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카드 결제 기간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현금 서비스를 그 미리 결제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유동성이 빠진다 생각 안 하니까 유동성이 빠진다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갚아버리면 어떻게 생겨요? 유동성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기간에 또 쓸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새로운 회계 분기에서, 새로운 회계년에서 예산을 쓰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거는 뭐 발표를 바로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런 꼼수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2달이네요. 9월, 10월. 네, 이러한 말씀하신 것들 방송 보시는 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네, 이렇게 흐름이 돌아갈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조 대표님 모시고 좋은 인사이트 들었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